새벽 2시 30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노크 소리가 점점 더 급해지더라고요. 문 너머에서 떨리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청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손자 민준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15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간 뒤로 얼굴 한 번 못 봤거든요. 체인 걸린 채로 문을 살짝 열었더니 비에 흠뻑 젖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안 보였지만 그 간절한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청년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새벽 5시에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날 정신병원에 보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청년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틀어주는데 분명 우리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5시에 구급차 불렀고 엄마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했어. 보호자 동의서도 위조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긴 했어요.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해서 태운 적도 있고 경로당 가는 길을 헷갈린 적도 있었죠. 설마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청년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전 그 청년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맨발에 잠옷 위로 겨울 코트만 걸친 채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야간 경비 김씨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 청년은 누구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손자 민준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낮에 어머님 아들분이 오셔서 수상한 젊은이가 어머님께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진도 주고 가셨어요. 아저씨가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 그 사진 속 인물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청년과 전혀 달랐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이 청년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청년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민준이 맞아요.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에 계란 풀어주신 거 기억해요. 할머니만의 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확실히 우리 민준이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15년이란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누가 알겠어요. 경비 아저씨가 CCTV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를 켜자 오늘 오후 녹화 영상이 떴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부부가 정신과 의사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의사에게 뭔가 서류를 건네는 것도 보였고요. 그걸 본 순간 청년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청년이 정말 내 손자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계속 부딪혔어요. 그때 청년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10살 때 할머니랑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우리 민준이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15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었고 제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로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요. 경비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경비 김씨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일단 아드님께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청년이 다급하게 경비 아저씨를 막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제발 잠깐만요. 이 CCTV 영상부터 보세요. 청년이 모니터를 가리키자 경비 아저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매일 먹던 영양제를 들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며느리가 약병을 2개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게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찍혔어요. 경비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왜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때 청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그 약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약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치매 증상을 만드는 거죠. 순간 제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깜빡깜빡했던 게 약 때문이었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심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는 건 아닐까요? 경비 아저씨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청년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정말 민준이가 맞나요? 청년이 또 다른 증거를 꺼내려는 순간 경비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받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방금 어머님 아들분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치매로 집을 나가셨을 수도 있으니 찾아달라고요.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청년이 급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CCTV는 24시간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고 하셨죠? 지금 백업 안 하면 증거가 사라져요. 경비 아저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민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일단 USB에 영상을 담아드릴게요 하지만 경찰이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청년이 편의점에 USB를 사러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평생 살던 집이 갑자기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청년이 헐떡이며 돌아왔는데 그 뒤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많이 놀라셨죠? 집에 모시러 왔어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날 정신병원에 보낼 거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건강 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방금 전 들었던 녹음 파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청년이 나서려는 순간 제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정체를 밝히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부러 혼란스러운 연기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 집에 가자. 근데 이 청년은 누구니? 아들이 청년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엄마 요즘 자꾸 모르는 사람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경비 아저씨가 슬쩍 USB를 제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증거로 충분할까요? 아들이 제 팔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청년은 무력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보니 청년이 무언가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다시 만나자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불안하게 출렁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들이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예, 의사 선생님, 내일 아침 일찍 모시고 갈게요. 제 운명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맞아줬어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따뜻한 차 드릴게요. 평소와 똑같은 며느리의 모습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이 든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건넨 차를 받아들고 마시는 척했지만 입술만 적셨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에 새로운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였어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며느리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있는 걸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늘 밤 시어머니 데려가면 내일 바로 서류 처리할게. 상가 권리증은 감고에 있어. 받는 사람 이름은 강민수라고 저장되어 있었어요. 사진첩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에 누가 온 걸까요? 몸을 숨기고 지켜봤더니 바로 그 사진 속 남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그 남자를 맞이했어요. 내연남 강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가짜 손자 역할하는 애는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벽해. 시어머니가 완전히 믿고 있어. 돈도 충분히 줬으니까.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은 정말 가짜란 말인가요?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정말 돈을 받고 연기한 거라면 왜 나를 구하려 했을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또 했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민준이는 이미 죽었다고 하던데 15년 전 교통사고로. 강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가짜를 쓰는 거잖아. 누가 알겠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죽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아들이 계속 거짓말을 한 건가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다행히 베란다 창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데 마치 천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겨우 1층에 도착했을 때 그 청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정체가 뭐야? 며느리한테 돈 받고 가짜 손자 연기하는 거지.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년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요. 그 순간 아파트 곳곳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리가 도망친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위험한 건 너희들이지. 제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아 작은 찻집에 숨어들었어요. 새벽 4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는 24시간 카페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청년을 노려봤어요.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청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습니다. 청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전 민준이 형의 친구 정우예요. 15년 전 미국에서 형이 교통사고로 죽을 때 제가 곁에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말 죽었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 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할머니를 꼭 지켜달라고. 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꾸밀 거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말한 가짜 손자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우는 돈을 받고 온 게 아니라 민준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말한 가짜 손자는 누구야? 정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마 그들이 따로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엉켜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 같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눈빛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그들이 우리 테이블로 곧장 다가왔어요. 제일 앞에 선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여사님이시죠? 찾았네요. 아드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 아시죠?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조폭 두목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상가 매매 계약서예요. 어머님 도장까지 찍혀 있네요. 내일까지 상가 비워주셔야 해요. 도장이 분명 제 것이었지만 전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 도장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정우가 제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이건 위조 문서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조폭들이 비웃었어요. 조폭 부하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구청에도 등록됐고 공증도 받았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져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이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정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건 진짜 민준이 형이 보낸 이메일이에요. 할머니 재산을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조폭들이 잠시 당황하는 틈을 타 우리는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새벽 거리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우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병원은 왜 가니?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치매인지 검사받아야 해요. 그래야 모든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이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어쩌죠? 하지만 치매가 아니라면 아들의 모든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새벽 5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를 만나 간단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일시적 기억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준 영양제가 진짜 독약이었던 거예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명을 받았으니까요. 그때 병원 로비에 아들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가짜 손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짜 손자가 저에게 다가와 능숙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손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15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에 계란 푸는 방법도 기억해요. 달걀을 젓가락으로 3번만 저어서 넣는 거 맞죠? 연기력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주름진 손을 잡으려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려는 모습까지 완벽했죠. 제 어깨를 잡고 할머니 할머니 하며 부르는 목소리가 진짜 같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100%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 민준이에게만 불러준 특별한 자장가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라는 구절을 정확히 불렀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미리 녹음이라도 해뒀던 것 같았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정우가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그만 거짓말 좀 해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민준이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어요. 두 청년이 대치하는 모습이 마치 거울 앞에 선 것 같았어요.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인데 누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하고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아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 손에 힘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정신 좀 차려요. 이 사람이 진짜 민준이라니까요. 어젯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권도 있고 출입국 도장도 찍혀 있어요. 보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면서 위조한 여권을 들이밀었어요. 여권 사진은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가족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해칠 리 없잖아요. 다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예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에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독이 묻은 화살처럼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이 과연 진짜 내 가족일까요? 피는 나눠도 마음은 전혀 나누지 못한 그런 텅 빈 껍데기 같은 가족 말이에요. 그때 정우가 가방 깊숙이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노트는 빗물에 젖고 모서리가 찢어져 너덜너덜했지만 글씨는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표지에는 민준의 일기라고 삐뚤빼뚤한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거기엔 민준이 미국에서 공포에 떨며 쓴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자 읽기 시작했어요. 2010년 3월 15일 금요일 아버지가 이상한 중국 사람들을 우리 집에 데려왔다. 그들이 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검사하더니 달러로 10만 불이라고 말했다. 무서워서 옷장 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다 들었다.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로 민준이를 인신매매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친아들을 팔려고 했다니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가짜 손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정우가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어요. 3월 20일 목요일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이상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간이랑 신장을 팔 계획인 것 같다. 더는 못 참겠다. 도망쳐야 한다. 정훈의 집에 숨어 있기로 했다. 일기장을 한 장 더 넘기자 더욱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도망치다가 아버지가 고용한 깡패들에게 붙잡혔다. 심하게 폭행당하고 지하실에 다시 감금됐다. 내일 강제로 수술한다고 협박했다. 이게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유서를 쓴다.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정우가 또 다른 페이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4월 3일 수요일 정우가 경찰과 함께 와서 구해줬다 하지만 도망치다가 3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머리를 콘크리트에 심하게 부딪혔다. 피가 너무 많이 났다. 병원 응급실이다. 의식이 흐려진다. 그 다음 장부터는 정우의 글씨였어요. 4월 5일 일요일 민준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했지만 의사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민준이 아버지는 치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아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다. 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이 제 무릎에 닿았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정우가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우며 의자에 앉혔어요. 내가 낳고 10달 품어 키운 아들이 손자를 장기 매매하려 했다니요. 돈 때문에 자식을 상품처럼 팔려고 했다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아들에게 차가운 은색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아들이 발악하듯 절규했어요. 온 병원이 떠나갈 듯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엄마가 80이 넘어서 혼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요?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아들인 제가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뻔뻔스러운 말이 제 가슴을 1000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늙고 무능력해서 자식이 이런 괴물이 된 건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순간 무너져 내리고 싶었지만 정우가 제 어깨를 꽉 잡아줬어요. 정우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할머니를 무능력자 취급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건강하신 분이에요. 당신들이 수면제랑 환각제를 섞어서 치매 증상을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때 경찰 반장이 두꺼운 수사 파일을 펼치며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 경찰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수사 결과 아드님이 5년 전부터 어머님 명의로 불법 대출을 15건이나 받으셨네요. 대부업체에서만 2억, 은행에서 1억 5천, 사채업자한테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박 사이트에서 전부 탕진하셨네요. 3억 5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을 아들이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다니요. 믿고 의지했던 자식이 이런 배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찌우며 빌었어요. 콧물과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채로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도박에 빠져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제발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도박이라는 악마가 내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 정문이 쾅 하고 열리며 무시무시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문신으로 뒤덮인 팔뚝을 드러낸 조폭들이 15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우두머리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들 뒤에는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와 공증인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조폭 두목이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입을 벌려 말했어요. 안 여사님이시죠? 우리는 정당한 계약서를 갖고 왔습니다. 여사님이 도장 찍으신 거예요. 종로 상가 전체를 담보로 2억을 빌리셨어요. 오늘이 만기인데 돈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상가 명도하셔야 해요. 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 들이댔어요. 정말 제 도장이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지장과 서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날짜는 정확히 한 달 전이었고 공증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런 서류를 본 적도 없었어요. 조폭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빌린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제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서 조폭에게까지 거액을 빌린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상가를 담보로 잡히고 말이에요. 정우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필사적으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미친 듯이 스크롤하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집 현관 CCTV 클라우드 백업 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정확히 계약서 날짜 전날 새벽 3시 23분 영상이었습니다. 아들이 까만 옷을 입고 살금살금 제 방에 들어와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도장을 꺼내서 서류에 찍고 제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장면까지 선명했습니다. 정우가 조폭들 앞에 당당히 나서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도장 도용이고 문서 위조예요. 할머니는 그날 밤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없었어요. 조폭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폭 부하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며 협박했어요. 계약이 가짜든 진짜든 우리가 준 돈 2억은 받아야겠어. 안 그러면 할머니가 다칠 수도 있어. 그때 제 핸드폰에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국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자 영어로 말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귀를 대고 같이 들으며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국 세인트 메리 병원 중환자실이래요. 한국인 환자 안민준 씨 보호자 맞냐고 물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검찰청에서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검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검사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검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5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뜸해지고 가끔 만나면 돈 얘기만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바빠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어리석게도 끝까지 아들을 믿었던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건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더라고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에 극악무도한 사례라고 뉴스에 계속 나왔대요.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갔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초라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라고요. 검사가 일어나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검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 안정석은 15년간 노모를 기망하고 아들의 생사를 은폐했으며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해 일시적 치매 증상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문서를 위조해 3억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방청객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가 있냐며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아들을 변호하려 일어났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띄워졌어요.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계속해서 약을 바꾸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때 판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부르셨어요. 법정 한가운데 서니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증인 선서를 했어요.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피고인은 증인의 친아들입니다. 순간 법정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든 카메라가 제게 향했고 기자들은 펜을 들고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인데,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법대로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사람이 됩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 말이 가슴에 박힌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정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가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정우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걸 더 일찍 드렸어야 했는데 재판 전에는 충격받으실까봐 못 드렸어요. 봉투 안에는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니 민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기 힘들었어요. 할머니께 이 편지가 전달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아버지가 저를 파는 계약을 했어요.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이 내일이래요. 도망치다 잡혔어요. 정우가 경찰을 부르러 갔는데 늦을 것 같아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다음 생에는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을게요. 편지를 읽다가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니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재생하자 아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 아들 장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 간이랑 콩팥이랑 각막까지 다 팔면 5억은 받겠지. 중국 브로커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수술은 국제공예상 배에서 한다. 흔적 안 남긴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이 손자를 부품처럼 팔려고 했다니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우가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민준이가 도망치기 전에 몰래 녹음한 거예요.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일기장이었는데 남편 글씨였습니다. 정우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대요. 민준이가 숨겨뒀던 거예요. 일기장을 펼치니 남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 이미 수억을 잃었다고 한다. 민준이가 위험할 것 같다. 비밀 계좌를 만들어 민준이 몫을 따로 빼두겠다. 아들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 남편이 모든 걸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기장 마지막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금고에 보관된 통장이라고 했어요. 정우와 함께 은행에 갔더니 정말 계좌가 있었습니다. 10년 만기 적금으로 2억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민준을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으니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정우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 돈으로 민준 형 치료비 내고 나머지는 비슷한 피해자들 돕는 데 쓰면 어떨까요? 그래야 민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챕터 8 결말 마이너스 새로운 가족.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어요. 피고인 안정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15년이면 아들이 나올 때 70이 넘는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호송차에 타기 전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우와 함께 미국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의사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우가 통역하며 기뻐했어요. 민준이가 손가락을 움직였대요. 뇌파도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대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의사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 자극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매일 영상통화로 민준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가 들려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국 병원이었어요. 간호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우가 펄쩍 뛰며 통역했어요. 민준이가 눈을 떴대요. 할머니를 찾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민준이가 깨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기적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정우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 일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은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어 속삭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어났죠. 제가 민준의 마른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가 너 건강해질 때까지 여기 있을게.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10살 때 보던 그 해맑은 미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 1년 안에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3년은 걸린다고 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정우도 곁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두 청년이 손을 맞잡은 모습이 진짜 형제 같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로 상가를 팔지 않고 노인 쉼터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소식 날 수많은 노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다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길 뻔한 사연을 갖고 계셨죠. 경로당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가 쉼터 운영을 맡아주기로 했어요. 법대 출신이라 법률 상담도 해주고 서류 작성도 도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전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제 천직을 찾은 것 같아요. 6개월 후 민준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만난 민준이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평생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혼수 상태에서도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매일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힘내라고 응원해 줬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깨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매일 밤 민준이를 위해 기도한 시간과 일치했어요. 진짜 마음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민준을 위한 방을 새로 꾸며놨어요. 재활운동 기구도 설치하고 물리치료사도 고용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재활운동을 했어요. 처음엔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움직였는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1년 후 드디어 민준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짧은 거리였지만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정우,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한 가족이 되었어요. 피는 정우와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민준이가 건강을 되찾자 쉼터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자기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 제게 편지를 줬어요. 할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제 할머니라서 자랑스러워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사랑해요. 영원히 함께해요. 상가 쉼터 한쪽 벽에 큰 글씨로 써붙였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우리 민준이 살아났어요. 정우라는 천사도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봐준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